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전일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빅테크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의 봉쇄 확대 불안감 그리고 긴축 우려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 마감해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그 훈풍이 닿았습니다. 양시장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논란과 또 다가오는 빅스텝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깔려 있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새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를 국정과제로 삼아 육성한다는 소식에 베스, 네온테크 등 UAM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또 어제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와 기아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며 동반 상승했는데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오버행 우려에 장 초반 4% 하락을 보였지만 낙폭을 회복하며 2%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기아와 현대차를, 기관은 현대차와 펄어비스를 집중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콕톡은 어려운 요즘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긴급 진단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미 연준의 빅스텝 신호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 증시, 앞으로 방향성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 종목 콕톡 긴급 진단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센터장님을 지금 화면에서 보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질문 조금 드리고 본격적으로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 정말 좀 불안감도 있고 혼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만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요? 이런 거겠죠. 지금 시장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긴축이라는 정책 불확실성이 여러 군데 자산들을 다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통화 정책 전환의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시장을 계속 심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1,250원을 그러게요.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럼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환율이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좀 두려워하는 거는 위안화가 약하다는 거예요. 위안화 약세가 심한데 보통 우리가 위안화는 이머징 시장에, 이머징 국가들의 바잉 파워를 의미합니다. 살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과거에 2015년이나 18년에 위안화가 약세 국면에서 결국 상품 시장, 소위 소재 기업들이 가격들이 흔들렸고 당시에 뭐 여러 증시들도 가격이 흔들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뭐가 가장 고민입니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본다면 또 위안화가 약하기 때문에 소위 커머디티 가격, 소재 가격이나 소위 그런 가격들이 좀 진정된다면 인플레 우려는 약간 완화되는 신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이 상황이 뭐 최악의 시나리오만 가정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는 작년은 제가 좀 숲을 많이 봐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숲이 좀 색깔이 변한다? 계절의 색깔이 변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나무를 기를 것인가 오히려 올해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년도에는 숲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나무를 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최근 주식 시장을 저희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정말 그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긴축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좀 흘러가는 큰 물줄기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좀 아래로 지금 가는 일관성
일관성이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또 작은 물줄기들이 방향도 좀 다르고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종목들이 좀 세기도 좀 다르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좀 혼란에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큰 시장부터 좀 짚고 갈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시간에 좀 뭐가 종목이 좀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재미없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걱정인데 일단 먼저 큰 얘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지난 한 30년간 보면 우리가 세계화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결국 인구가 굉장히 새로운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흔히 2000년대에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결국 세계화라든가 어쩌면 인구 변동 이게 힘이었는데 이제는 탈세계화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역의 어떤 교역이 좀 줄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머징 시장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제가 그림에 보여주셔서 참 말씀드리고 싶지만 경계선 비용이라고 해서 구역별로 굉장히 갈등 구도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비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저금리와 디플레이션을 유지해 왔던 그러한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장 이게 바뀌니까 시장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바뀌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응하는 산업이 있을 거고 적응하는 기업이 있을 거죠. 그걸 골라내서 투자하신다면 어쩌면 이러한 국면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어떤 인구 변화가 있을 때 갑자기 두려운 거죠. 우리가 70년대 그림 보시면 저기 미국의 물가와 금리, 기준금리 그리고 주가인데 70년대 굉장히 물가가 크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요즘 제일 아마 사회자님들도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70년대에 불확실성이 재현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그때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제가 60년대생인데 저도 그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시를 생각해 보면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뭐 달러 체대도 많이 흔들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만약 저런 시기가 재현된다면 우리 주식 투자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을까?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보는데 물론 역사는 반복되진 않는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거든요. 라임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저렇지가 않을 것 같으냐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극명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는 당시에는 결국은 우리가 70년대에 비해서 그때는 중국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과가 생겼던 거죠. 지금은 보시면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인플레가 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출발은 중국에서 싸게 생산 못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약간 아이디어를 드리면 2000년대 주식하셨던 분들이 경제가 돌면 이머징이 좋아지고 중국 관련주 사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이렇게 좀 생산 공장이 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첨언 드리자면 중국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 처음에 좀 긴 얘기니까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치매 인구가 너무 늘잖아요. 사람들이 70년대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구가 너무 잘 삶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젊은 인구들도 줄어들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치매 인구가 늘다 보니까 사실 근본적인 거는 디플레이션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막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원가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그 환경이 바뀌었고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게 혁신의 시대가 온 거죠.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지만 결국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멀리 찾을 게 없이 요새 하도 호캉스들 유행하시니까 네. 어디나 가보시면 서비스 로봇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는 이 물도 갖다 주고. 그렇죠. 생산 인구를 로봇들이 또 대체를 하는 거죠. 내가 놀란 거는 지방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그 로봇이 다니더라고요. 지방에서요? 네, 지방에 어떤 큰 오. 식당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어느 나라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고 결국 이거는 원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노동 비용을 자본을 대체하려는 시도. 오늘 이 시간이 좀 약간 종목 아이디어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연동된 기업들을 찾고 있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좀 부진하죠. 메모리라는 거는 저장 장치니까. 근데 비메모리 쪽 분야는 굉장히 활발하게 글로벌하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비메모리는 분야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저장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반도체들 기업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국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를 갑자기 이렇게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러한 매크로 환경 변화가 지수가 오른다 내린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변화된 소위 환경에서 적응하는 기업이 뭐냐를 찾는 게임이라고 네.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고 네. 결국 이거는 70년대와도 다를 뿐더러 결국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생겼다면 결국 이거를 대체하는 어떤 다른 로봇 돌파구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일단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세계적으로 탈세계화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1970년대 초 그 오일 쇼크랑 비슷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그렇죠.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때도 금리를 대폭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던 게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좀 굉장히 송곳 같은 질문이신데 비슷한 점도 많아요. 굉장히 달러도 불안정하고 최근에 보면 달러 각국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가 보유고가 좀 줄고 있거든요. 뭐 비슷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70년대 하면 떠오르는 거는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80년대 대철하는 분이 나와서 대철이죠. 노동조합을 뭐 흔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노동조합이 이렇게 세진 않잖아요, 가입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운 인플레이션은 임금은 한번 올리면 우리 낮추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경직적인데 그러한 인플레이션이 날 것이냐, 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이고 우리 임금이 올라가면 그걸 대체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찾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분위기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로봇화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적응한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어떠한 이러한 큰 변환기, 어떤 뭐 여기 정치적인 게 들어간다면 항상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뭐 소련도 도전했다가 결국은 뭐 그런 경쟁이 벌어질 때 우주 전쟁, 우주 누가 올리나 뭐 이런 경쟁도 벌어지고 머리 찾을 것 없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미국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럴 때마다 결국은 생산성 경쟁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가장 주된 미국의 가장 주된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러시아는 GDP가 크지 않아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이 갈등 구도 속에서 저는 막 아까 계속 반복돼 말씀드리지만 과연 미국의 어떤 발전을 능가할 수 있을까?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이 여기에도 저는 중국이 되게 과연 이러한 체제로서 지금까지 잘 끌어왔는데 이제부터 과연 더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이게 좀 고민이에요. 만약 중국이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그러니까 시장에 잠복해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중국의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혹시 잘 통제 안 됐을 때의 위험. 네. 이런 게 두렵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들도 결국은 잡혀갈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세계 경제를 뭐 부러뜨리고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70년대에서 뭐 전쟁도 있었고 또 오일 쇼크가 있었기 네. 때문에 또 간혹 가다가 또 시장에서는 그때의 상황이 지금 재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때의 긴축으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반응도 있지만 그때와는 지금 이 환경 자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좀 그죠.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만큼 덧붙이-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때만큼 유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당시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 막 이렇게 난리 난 것 같지만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지금 유가는 맘먹으면 잡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걸프 삼국에서 방출해도 되고 그렇죠. 뭐 러시아의 부족한 부분을 또 미국에서 생산하면 됩니다. 규제만 풀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쇼크는 아닌데 다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올 여름 지나면 유가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문제와 다르게 오히려 그때 비슷한 점을 본다면 이런 거겠죠. 제일 두려운 거는 그때처럼 노동시장이 경직적일까 봐. 그러면 임금이 제일 무섭거든요. 인플레는. 임금은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에 재밌지 않습니까? 연준에 계신 분들이 막 금리 올려서 수요를 부러뜨려서라도 사람들 일자리 나가게 만들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못 올리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일들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시장의 어떤 기본 환경은 많이 변하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뭐 전과는 다르게 지금 뭐 비축유도 풀고 또 셰일가스도 있고 하니까 이제 환경 자체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또 이제 시장의 관심이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리 인상, 이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뭐 빅스텝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블러드 총재는 또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함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데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이미 대규모 자금 유출이 시작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 2월 이후로는 이게 최대 규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좀 유동성이 변화가 있나요? 당연히 우리가 2015년부터 한 18년 그때는 연준에서 먼저 양적 완화를 멈추고 그다음에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QT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뭐 굉장히 빠르죠.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예요. 우리가 연준 자산이 초기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한 4.2조 달러 있었는데 거의 9조 달러 있거든요. 빨리 회수해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부양적이잖아요. 뭐 중립금리겠는데 그게 그냥 부양하지 않을 수준의 금리가 어디냐. 거기까지 빨리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블라드 위원 연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렇게 주목을 안 받았죠. 근데 요즘은 어딜 가도 매일 하지 블라드 이럽니다. 근데 안 좋죠. 저도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당황했었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 강하게 나오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매력적인 때는 언제냐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에 와 있을 때가 좋은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러 이런 환경 때문에 좋은 주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닐까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매우 강한데 이것이 얼마나 시장에 반영되어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준 지금 무섭죠. 지금 당장 5월 달이 되면 50pp 올리고 그 다음 달에 75pp 올리고 QT도 하고 그래서 반문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전혀 시장에서 반영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적시적소에 보여주셨는데 이게 보통 연준에서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좀 어려운 개념 같지만 제가 자주 방송 나오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금리와 가장 근사한 비슷한 금리가 3개월 금리라 본다면 지금의 3개월 금리와 18개월 뒤의 3개월 금리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저 선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미 상당폭 시장에서는 저러한 금리, 18개월 뒤에 저 정도 금리 가 있을 거야를 반영해 온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본다면 저는 자꾸 이제 연준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언은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지금 중간 선거를 미국이 앞두고 있는데 올 여름에 물가 못 잡으면 뭐 가뜩이나 상황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니까 5월, 6월에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 아까 처음에 질문을 돌아가서 물가가 잡히냐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저렇게 하면 좀 잡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럼 기업에도 중요하냐면 우리가 음식료 업종을 예를 들죠. 지금은 원가가 많이 올라도 그만큼 가격 전가를 못 해요. 이만큼 올려요. 근데 여기서 내리진 않거든요. 앞으로. 한번 올리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자들 봉지가 왜 갈수록 저렇게 빈약해지는가. 그러니까 왜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움직였냐면 결국 올라갔다 멈추면 가격은 안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닭고기 업체들도 뭐 조금씩 올리고 이런 흐름들이 음식료부터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자동차 실적을 딱 보고 났더니 그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수요는 되게 단단한데 저거 괜찮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 하나하나 나무들이 눈에 띄는 거는 다 연동되는 겁니다. 연준이 지금 5월, 6월, 7월에 세게 빅 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이런 액션을 했을 때 물가가 잡힌다면 투자는 6개월이나 12개월, 18개월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판가 인상에 따른 마진이 남는 기업이 뭐냐를 찾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는 시각에서 이런 매크로를 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 많이 반영해 왔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 반영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반영을 해왔다. 네, 그런 상황에서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 또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주가에 내려와 있을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글로벌적인 이 매크로를 또 딛고 또 국내 시장으로 네.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변수들이 지금 있어요. 뭐 미국에서 나올 때, 중국의 또 봉쇄액이 나올 때 계속해서 저희는 좀 뭔가 매를 그렇죠. 계속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탈세계와 긴축이 이제 장기 추세다라고 하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잡히면 우리가 좀 마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은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그냥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은 신흥국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탈세계화와 긴축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뭐 장기적으로 매우 다들 궁금해하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새로운 한국은행 그 총재께서 이제 되실 분께서 계속 민간 부채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민간 부채 증가율은 한국이 가장 최근에 빨랐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매크로 환경은 그리 좋진 않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언제 사는 거냐 물어보면 흔히들 그래요. 지나고 사는 보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때 살 걸. 그때 살 걸. 그때 헐무새죠.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해설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반복돼서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이 안 좋아 보일 때가 그 결과로서 좋은 기업이 주가가 괜찮은 겁니다. 그럼 반문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빠졌어요. 미국도 뭐 나스닥도 20% 빠졌고 안 좋아지는 것도 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성장주는 좀 부진하겠죠. 뒤에 아마 질문하시겠지만. 근데 당장 놓고 본다면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 그래? 4월, 5월, 6월 2분기에 여러 가지 막 다 몰려 나오는데 이때 그러면 다 팔고 도망갈 시기냐? 그 질문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위험을 안고 사야 되는 거이다. 이 결론에 저희들은 내렸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3월 첫째 주부터 했는데 그리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아마 예. 던지고 싶은 질문이 예. 이거일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는 하지만 네. 이제 뭐 러시아 전쟁도 이렇게 계속 장기화될 줄 몰랐고 그리고 긴축도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자이언트 스택까지 등장할 줄 몰랐고 그래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사야 돼 하고 지금 사셨는데 네. 또 거기에서 더 떨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진짜 저점이 맞나? 아니면 좀 더 확인해야 되나? 약간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림을 항상 보여드리는 게 제 그림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사람, 사카미 아스토라는 사람의 책에서 제가 그림을 보통 보여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2,500이 갈지 네. 여기가 바닥인지 2,400이 갈지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는 뭐 한경TV를 자주 안 나와서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계속 어느 지수 이상에서는 일단 잘 즐겨라. 더 주식 비중 늘리지 말고 현금을 슈팅 나올 때마다 줄여라 했던 거는 그때는 3,000 이상에서는 그런 국면이었어요.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즐겨라. 뭐 중간에 돌아왔으니까 계속 내게 쉬던 게 돌면서 계속 올라갈 때 있어 그럴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지수가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위험을 안고 산다면 결론적으로 이 가격은 올 것 같다는 거죠. 위의 가격까지 모르겠는데 2,600 대상 가격들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다는 거죠. 저 B 구간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구간의 크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2,500이든 모른다는 2,400이든 거죠. 모르겠지만 이건 아무도 네, 예측할 그거- 수가 없으니까 그거 지금 알면 얼마나 사면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센터장님께서는 2,600선에는 그래도 물려도 회복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거는 올라온 비용을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뭐 그냥 좋았죠. 음.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왜 롯데칠성 같은 거 왜 저렇게 오를까? 근데 조선좀 왜 오르지? 뭐 다 이 방송에서 많이 다루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왜 이렇게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은 저렇게들 크래프톤 뭐 다들 좋아하시는데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건 왜 안 될까? 네. 뭐 이런 뭘 택하냐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고릅니까? 한다면 제가 그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굳이 요약을 한다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도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우리가 돈을 쓰는 거죠? 수요라는 게.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특수를 누렸던 기업들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IT 쪽. 그것도 있지만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 같은 거죠. 네.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노트북 같은 거죠. IT에 삼성전자. 다들 사지 않으셨어요? 저도 디스플레이. 우리 아들 둘 다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뭘 우리가 수요를 안 했죠? 생각해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여행도 얘기했었고 항공도 얘기했었고 하지만
뭐 여기서도 차이가 있는 거죠. 비슷한 대형주고 수출주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샀잖아요. 네. 부품 부족 때문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소비나 수요를 할 여지가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이들 뛰는 것들이 아 그래? 수주가 나올 산업들도 좀 보이는 거고 그런 기준을 바라보시면 그런 기업들은 놀랍게도 지금 한 두 달간 상당히 견조한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로봇도 오늘 뭐 상가가 갔다 좀 내려오긴 아, 했지만 그랬나요? 오늘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작년에는 나무보단 숲을 봐야 되는 시기라고 했던 거는 정책 전환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죠. 정책이 전환된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언제 가을이 오는지 모르지만 가을이 다 뻘겋게 단풍이 들었을 땐 가을의 끝자락 아닐까요? 아, 저 조그맣게 단풍이 조금 들었을 때 그때 계절 변화를 제가 느껴야 3,000피 넘었을 때인가요? 그렇죠. 그때 계절 변화를 느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절의 변화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고 우리는 영원히 전쟁이 안 끝날 것 같고 중국은 망할 것 같고 뭐 네, 이러한 계속 봉쇄할 그쵸? 것 같고. 봉쇄하니까 뭐 저거 이제 좀 있으면 뭐 좀비처럼 된다. 근데 한번 반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언제 후회했는가 항상 보면은 이럴 때였습니다. 설령 이 판단이 틀려서 2,500이 깨진다 친들 네. 그래도 이 정도 지수는 올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아까 그러한 소위 좋은 나무를 선택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괜찮은 위험을 안고 사는 되는 구간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전가가 가능한 네. 기업들, 그리고 수요가 살아있을 수 있는 기업, 예를 들면 여행, 항공, 자동차를 좀 짚어주셨는데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되고 어떤 나무가 영양분을 받아서 자랄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600선이 깨지고 이렇게 깨지진 않겠죠. 지금 약간 여기를 딛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올라가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동력으로 찾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참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네. 또 이제 여러 이게 가지가 나무를 보자면 우리가 뭐 실적이라던가 재밌는 건 네. 우리나라는 완만한 인플레가 있으니까 좋아요. 완만한 완만한 인플레가 있을 인플레. 때. 지금은 인플레가 너무 급하게 움직였으니까 당장은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잡혀야 돼요. 주식시장은 올라가 봤자죠. 만약 올라가 봤자 한 2,800, 900 아닐까요? 2,900? 네. 근데 그 구간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기업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럴 여지는 좀 보여요. 최근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될 여지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 아까 우리 처음에 굉장히 그 질문을 사회자께서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네. 제가 위안화가 약합니다. 약세. 위안화가 약해지면 원자재 가격이 약세로 가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지금 상품 가격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두드려 맞지 않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또 좀 지나고 나면 상품 가격이 많이 안정됐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안정되면 인플레 우려가 좀 잡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몇 개 지나가지고 중간재 PPI라는 그림이 혹시 띄워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변화가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데이터상으로는 불안해 보이지만 지금 뭔가 좀 변화가 생겼다 보는 게 저 방금 전에 좋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저걸 자주 보여드려요. 요즘. 뭐냐면 최근에 보면 일단 중간재 가격들이 먼저 꺾였어요. 이 중간재가 뭐냐면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완성차가 있을 거고 타이어 같은 가격들이 있을 거고. 네, 그 타이어 같은 게 중간재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가격들이 일단 꺾여 내려왔어요. 그럼 좀 있으면 PPI 가격이 좀 내려오겠죠. 네. 그다음에 코어 CPI가 내려올 거고 CPI.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저런 거 알아서 뭐 하나 하겠지만 사실 그 국면마다 굉장히 유리한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누가 뭐래도 똑같은 얘기들 했을 겁니다. 음식료가 좋아 보여요. 음식료는 의식주 중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 전가가 제일 편해요. 거기다가 올려놓고 뭐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이게 조금씩 늘어나겠죠. 뭐 그래서 얼마 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소위 소재 가격에 대해서 협상이 끝났고 뭐 조선도 지금 계속 후판 협상을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서 좀 내려와 주거나 어떤 변화가 있으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가격 전가가 되고 아까 계속 반복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국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갑니다. 지금 여기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반대로 이 반대편에 있는 게 뭘까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성장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요새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음 그림 중에 혹시 그 골드만삭스 non-palatable tech index라는 게 있는데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적자인 기업들만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서 보여줘요. 오. 이거 되게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그림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꺾인 지가 제가 작년부터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게 부러졌거든요. 작년 가을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단 성장주여도 돈을 못 버는 회사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대표적인 거 이런 투자 많이 했던 곳이 어디죠? 기억나시죠? 아크라는 곳이야.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캐시우드. 캐시우드.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테슬라도 있기는 하잖아요. 테슬라는 적자가 돈을 아니죠. 벌죠. 그렇죠. 네, 실적이 나오죠. 기준이 이거예요. 성장주, 가치주. 이건 좋아, 이건 나쁘다. 이거보다 돈을 벌고 있어? 아,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앞으로 더 가능성이 높아졌어? 이걸 계속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성장주 내에서도 오히려 굉장히 이런 것들 기업들이 힘들어졌죠. 아, 나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회원 수가 늘어나면 이거 밸류를 줄 수가 있어. 이런 논리로 끌고 플랫폼 왔던 거. 산업으로 끌고 근데 뭐 왔던 쿠팡 같은 게 얘가 네. 되겠죠. 좀 지적해서 좀 그렇지만 그럼 소위 플랫폼 기업들은 도저히 PSI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설명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거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투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공부 많이 많은 하시는 분들이시죠. 예. 그럼 반문하셔야 돼요. 지금 장외에서 수많은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아실 만한 기업들이실 거예요. 그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국 PSR로 보면 거의 꼭지에 차 있고, 그리고 아마 소위 회원수 뭐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리 좋은 평가는 못 받지 않을까요? 네. 이런 소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탈세계화가 되고 정책이 변화하고 이렇게 금리가 움직이는 면에서 과연 그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된다. 여전히.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네. 이때는 뭐 가치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성장주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주 가운데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비메모리, IT 중소형주 그리고 음식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뭐 아까 이걸 종목들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갈까요? 작가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이 시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원래 네. 가장 선호했던 것들이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뭐 조선 같은 거죠, 대표적인 게 맞죠. 이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 성장주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벌스타인이라는 분이 성장이 희소화되면 희소화되니까 저희 데프레이션 기간에는 성장주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이 확산되니까 뭐 가치주가 된다. 근데 네. 그게요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덜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일률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당장 그 분류를 못 하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런 국면 성장하는 주식을 사야죠, 무조건. 무슨 성장이냐? 매출이 늘거나 이익이 늘거나. 근데 성장하는 주식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어쩔 때 비싸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환경이 있고 비싸져도 사야 되는 국면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가 바뀐 거냐면 성장하는 주식이 비싸졌을 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돈값이 변했으니까 금리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하는 주식, 성장주를 사야 되는데 그중에서 선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성장하는 어떤 산업 내에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에 뭐 비메모리를 적어놨는데 어떤 기업이 있는데 종목을 말할 때 항상 복잡해서 하여튼 실적이 한 10년째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메모리 관련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공부하시다 보면 다른 비메모리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도체를 사냐 파냐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쪽에서 좋아지는 업체라는 걸 찾아보면 딱 선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최근에 사람들이 채용도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채용이 늘어나니까 채용 관련된 기업들 좋아질 수 있고 또 리오프닝도 다들 뭐 항공주, 여행주만 얘기하는데
어떨까요? 이제 수영복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만 생각을 바꿔서 좀 어렵게 숫자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찾아보시면 리오프닝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해요. 근데 전부 다 리오프닝도 요새 뭐만 보시냐면 엔터 공연이 늘어나니까. 근데 비싸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죠. 이해하십니까? 그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사야 되고 늘려야 되고 무엇은 좀 조심해야 되고가 구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숫자가 찍히는 곳 그쪽을 좀 그쵸. 찾아야겠네요. 어제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놀라셨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당연했던 결과가 완성차 주식의 움직임이었죠. 네. 오늘 굉장히 또 잘 갔잖아요. 현대차랑 기아차가. 조금 몇 프로 오랐는데 잘 갔다기보다 이런 거죠. 아직 살 사람들이 많다. 그만 풀면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더 오늘 방송에 뭐 갖고 올 거다 좀 그려봤던 그림인데 3월 8일 날 지난 저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금리가 쭉 올라왔는데 금리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정말 헤맸던 건 카카오, 삼성전자,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었고 좋아진 건 현대중공, 롯데칠성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롯데칠성도 되게 뜬금없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롯데칠성하면 사이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근데 그 부지도 있고 개발 얘기도 이제 또 있었고 부동산적인 가치도 있고. 그렇죠. 반면에 삼성전자랑 크래프톤은 가장 아래에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안 좋다가 아니라 왜 저게 저랬냐는 거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저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든 거죠. 반도체 가격은 괜찮지만 이런 거예요. 뭐 잘 게 없이 우리 이번에 갤럭시가 나왔는데 딱 느낌이 뭐냐면 충전기 같은 것도 안 주잖아요. 맞아요. 비용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네. 비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 프로덕트 믹스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절감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당되고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도 회원 수만 갖고 가는 한계가 있고 저런 기업이 되게 많아요. 저기 보니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그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빨리 좀 갔던 곳이네요. 근데 실적은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식이라는 건 6개월, 12개월, 18개월 뒤를 바라보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얘기하면 어느 날은 갑자기 잣대가 갑자기 굉장히 냉철해져요. 갑자기 이 회사는 갑자기요? 적자 기업이야. 뭐 이러는데 손절하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텐데 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은 앞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어디가 좋아지냐 정도는 아셔야겠죠.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빠지겠는데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근데 먹을 것도 별로 없다는 거죠.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카카오? 나중에 또 괜찮은 회사겠죠. 근데 뭐가 갖고 더 모멘텀을 갖죠? 근데 지금 바라보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겠죠. 왜 음식료에서 뜬금없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닭고기 회사들이 움직이고 돼지고기도 가고.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들 일단은 가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IT 내에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보죠. 그런 것들은 잘.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종목들을 갖고서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처음에 거창한 얘기를 했던 거는 시장의 색깔,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네. 자꾸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고서 안 어울리게 입으니까 좀 이게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계속 장이 반등할 땐 더 조금 반등하고 빠질 땐 더 빠지고 만약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수가 뭐 얼마 가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싶네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삼성전자도 이 반등 시기가 가깝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반등은 하겠죠. 뭐 저렇게 빠졌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저희 남대정 의원이 작년부터 반도체부터 중립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최근까지도 이걸 안 올리는 이유는 수요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셋 업체들이 가만 돌아가는 꼴을 보니 메모리 쪽에서 맘대로 저렇게 올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은 하반기는 다 좋아진다고 전망이 되어 있는데 그 전망이 과연 맞겠는가. 오히려 좋아지는 건 막 보이는 건 이런 거죠. 최근에 진짜 이제 아까 로봇 얘기도 했잖아요. 뭐 자율주행 얘기도 하고. 근데 뻔한 기업들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국의 업체들이 좋아지는 것도 나와요. 아까 전 로봇 회사가 뭐가 있는지는 제가 뭐 몇몇 알지만 얼마나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런 쪽은 놀랍게도 매출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익이. 성장이 가파르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주가를 보면 많이 올라오는데 의외로 관심들이 없죠.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네. 역시 종목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롯데칠성 얘기를 했는데 이런 먹는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는 과연 무엇인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왜냐 많은 분들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반도체와 또 2차 전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사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와 또 이 파생되는 시장, 이 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제일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니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 무형제 경제의 시대가 왔다.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잡았지만 다 그걸 몰랐을 땐 돈이 되죠. 서점에 가면 다 그 책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셔서 주식책이 가장 많았을 때가 작년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베스트셀러들의 주식 관련 도서가 넘쳐났었고요. 일단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밀려났나요? 지금은 부동산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부동산도 한 1년 남았나 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그거 왜 NFT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야. 그게 좋아지죠. 이제 선별이 돼서 좋아질 가능성이 오는데 사실 그 투자의 시기는 그것이 많이 알려지기 전에 했어야 좋았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내수 얘기하면 뭐 중국의 자기가 한번 성공했던 신화에서 못 벗어나죠 보통. 뭐 80년대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소위 증권주 건설주가 항상 한 방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벌었었으니까. 평생 거기만 바라보시게 되고 또 2000년대 중국 특수 때 보면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주식에 단주하실 거고. LG생건이랑. 근데 바뀌잖아요. 그건 지금 반문하셔야죠. 작년에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뭐였죠? 아까 우리가 자꾸 그래서 보여드렸던 건데 뭐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것들 갖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들으시면서 사실 이 시간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정답지가 아닐 것 같다. 다른 정답이 뭐가 있을까를 반문을 던지다 보면 아까 새로운 성장이 뭘까? 그래서 아까 우리 큰 주제를 처음에 던졌던 게 탈세계화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이걸 탈세계화는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는 그냥 중국에서 생산해서 싸게 생산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출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동력을 싸게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순간 현대차도 미국에 생산해야 되고 모든 기업들이 가는 순간 너무 비싸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아까 성장하는 곳들을 그리고 로봇이나 뭐 이런 걸 말했는데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여기에 이제 그림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안 넣었을 것 같은데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여기 하나 있긴 있는데 찾을 수 모르겠네요.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가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일본이 왜 그럴까요? 선진국과 선진국 간의 교육이 많이 늘어요. 근데 무슨 교육이 드냐면 일본에서 기계 같은 건 일본이 훨씬 좋지 않나요? 네. 그런 쪽 수준 엄청 늘죠. 자동화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보면 저 관련된 기업들이 중소형주 말고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정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러한 것들은 좀 약간 더 긴 매크로 얘기인데 요 그림이에요. 좀 멀리 보이실 텐데 네. 저 아래 파란색 옅은 선이 이머징 쪽의 어떤 주가 흐름인데 계속 안 좋잖아요. 네. 보시면 위에가 세계 교역이에요. 그 네덜란드 교육청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세계 교육은 상당히 올라왔어요. 교육은. 그러네요. 교육은 저렇게 되는데 이머징은 왜 이렇게 안 좋아질까요? 그냥 블록화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선 비용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끼리끼리 교육하는 시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끼리끼리 교육하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리쇼링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어쩌면 선진국에 들어가서 뭔가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우리나라의 연관된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는. 지금 당장은 가격 증가 기업들로 잘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게 봤을 때 어딜 봐야 되냐 물어봤을 때 제 관련되는 게 그걸 IT도 관련이 돼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위기를 잘 넘기면 좀 전자랑도 좋아지는 순간이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은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네요. 예.
네, 이렇게 국내 산업의 양대 산맥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또 그에 따른 파생 산업의 사이클까지 한번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 글로벌 주요국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꽤 오랫동안 소외됐던 조선업 그리고 철강 쪽도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럼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떤 시각으로 섹터들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까 작가님께서 어느 업종 좋아진다고 했을 때 오늘은 빼서 가져왔던 이유가 그 업종들이에요. 좋았죠. 좋았는데 일단 약간 반영은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이었던 게 저도 약간 미스했던 건데 신정부 출범하면 건설주가 좋아질 거다. 맞아요. 다들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안 나오죠. 네.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건설 현장들 봤더니 뭐 시장 신문에서는 언론 매스미디어에서는 한 원가가 한 뭐 자재 가격이 올라와서 한 20% 정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뭐 현장마다 보면 40%씩 올라온 데가 있구나. 정말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 좀 멈추는 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쪽이 분명한 거는 인플레 전가 기업이고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마냥 이쪽으로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마냥 되려면 2000년대 사이클이죠. 중국이 열심히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하는. 그럼 우리는 좋아지는 건데 그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 줄일 필요는 없지만 소재 업종들에 대한 너무나 공격적 베팅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올드 이 산업이니까 별로다 이런 사고는 아니고요. 꾸준히 포트폴리오에 넣어 갖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사셨던 분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갈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오히려 지금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만약에 계속 오늘 이 시간에 반복돼서 오늘 좀 지겨우실 수 있는데 저런 게 올라오니까 커머디티 가격에 연동되는 섹터들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뭘 생각해요? 저게 꺾였을 때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거는 밀리면은 그 꺾였을 때 버티는 것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같은 것도 정말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의류 업종들도 네. 좀 더 뒤져보는 것 같고 꼭 리오프닝을 떠나서 이제 원가에 대해서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이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부터 이쪽으로 확 바뀐다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숫자가 잘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 관리를 잘 통제해온 회사들은 그 업종 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네. 이미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눌렸을 때 그 중에서 좀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잘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앞으로 좀 담아가야 할 업종과 또 종목에 대해서 잠깐 짚어주시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끝으로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 업종, 이 종목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해봐라. 어떤 거 저희가 좀 볼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림을 하나 넣어갖고 왔는데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서 밸류에이션이에요. 난 지금은 불안정하잖아요.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좀 잘 안 된 것들도 있지만 네 가지였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조선이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좀 올라왔죠 최근에. 그리고 건설 건자재는 제가 약간 미스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잘 될 거로 보고 있어요. 많이 집을 지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좀 움직인 것 같고 필수 소비재가 매우 제일 쌌었거든요. 그냥 돌려보시면은 밸류에이션 싼 것들 나오는데 이런 쪽들이 일단 상당히 견고할 것 같고요. 뭐 이거 외에도 최근에 보시면 막 통신주도 움직이고 이랬던 배경을 딱 안에 들여다 보시면 숫자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데 밸류에이션이 싼 것들은 여지없이 돌았었습니다. 그거는 업종 불문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싼 밸류를 찾아서 하셔야 된다. 아까 이제 차 의원님께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물어보셨는데 어쩌면 숫자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보면 숫자는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밸류는 비싸지 않은 거. 그 공약수를 찾다 보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중소형주에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 건설, 건자재, 자동차, 필수 소비재 그중에서 중소형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긴급 진단으로 센터장님 모시고 매크로 이슈를 포함해서 유망 섹터까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윤 센터장님 출연 영상을 제가 한번 보면은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 뷰, 균형적인 뷰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댓글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나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균형 잡힌 뷰를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보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종목콕톡 내일 오후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